차트에는요, 다양한 지지와 저항이 있어요. 세션의 고점과 저점이 될 수도 있고요. 일봉의 최고점, 최저점이 될 수도 있고, 진행되는 스윙의 고점과 저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역추세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를 할까요? 당연히 이전에 지지받고 다시 한번 지지가 예상되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고, 이전에 한번 저항받아서 저항이 예상되는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면 돌파로 추세 방향을 노리는 터틀 트레이더들은 어디서 진입을 하죠? 고점을 넘기는 구간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고 저점이 뚫리는 구간에서 매도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요, 이 중간 규모의 상승 추세를 컨펌 짓는 유의미한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급등이 발생을 하고요, 이 대규모의 상승 추세를 컨펌 짓는 유의미한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강한 급등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 강한 추세를 만들죠. 하락할 때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점이 무너지면서 급락이 발생을 하고 저점이 무너지면서 급락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락 도중에 만드는 주요한 고점 구간들은 뚫리면 매수 주문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바이 사이드 리퀴디티, 다른 말로는 바이 스탑이라고 하고요. 상승 도중에 만드는 주요한 저점 구간들은 뚫리면 매도 주문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 해서 셀 사이드 리퀴디티, 다른 말로는 셀 스탑이라고 해요. 물론 하락 도중에 만들어지는 저점이나 상승 도중에 만들어지는 고점도 바이 앤 셀 리퀴디티가 되겠죠. 이렇게 차트에 보이지는 않지만 과거의 가격 데이터를 통해서 주요한 매수와 매도 주문이 배치된 구간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차트 예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보면 고점과 저점을 연속해서 내리고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에서 명확한 지지를 한번 만들죠. 그러고 가격이 재차 하락하고 있어요. 여기서 역추세 매수 트레이더들은 이 지지선 위에서 매수를 하겠죠. 그러고 숏포지션 돌파 매매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진입을 하죠? 요 지지선 밑에서 매도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지지와 저항의 주요 구간에서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지지선 밑으로 빠졌는데 여태까지는 이 구간이 깨지면 급락이 발생을 했는데 간장 종지만 찍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저점 위에서 매수했던 사람들이나 이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점 아래에서 손절을 했겠죠. 저점 아래로 돌파 숏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격이 올라오면서 손절을 쳤거나 아니면 물려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여기 남아 있을까요? 어느 정도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이 털려 있겠죠. 그러면 그 물량들을 누가 받아먹었을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공포로 던지는 투의 물량을 세력이 다 받아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 이 박스권을 한번 봅시다. 자, 박스권 안에서 사람들이 던지는 매도 물량이 300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세력이 시장가로 매수를 1000개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남은 700개의 물량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체결이 되겠죠. 반대로 박스권 아래로 내려간 상태에서는 매도 물량이 당연히 박스권 내부보다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위에서 300개가 나왔으면은 이 구간에서는 한 800개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시장가로 1000개 주문을 넣는다면 비교적으로 박스권 내부에서 매수할 때보다 좋은 평단가로 매수에 성공을 하는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걸 성공하면 이득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시야가 좁은 개인 투자자를 속이는 움직임이라고 해서 거짓 돌파 혹은 스탑 헌팅, 인듀스먼트 등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돼요. 우리는 이 현상을 통틀어서 리퀴디티 스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슷한 이론으로 와이코프의 스프링 앤 업스러스트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박스권 내부에서 매수한 사람들의 목표 매도 구간은 박스권 상단이죠. 세력의 의도가 상승일 때 박스권 상단에서 숏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의 물량은 박스권이 상방 돌파됐을 때 상승에 대한 연료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 파는 사람들의 물량은 세력 입장에서는 골치가 되는 거예요. 상승의 방해거리니까요. 근데 박스권 내부에서 저점을 깨면서 스프링이 발생하면 박스권 내부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손절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박스권 상단에 거는 매도하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스프링이 발생하면 고점의 매물벽이 허물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이런 리퀴디티 스윕, 즉 속임수는 개인 투자자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마켓 메이커의 의도를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런 속임수를 어떻게 구분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될까요? 본론부터 말하면 미리 예측해서 돌파인지 속임수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수입이 발생하고 난 후에 가격의 진행 방향에 대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가격이 지지선 아래로 빠지는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곧 세력의 의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은 지지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을 먼저 봐야 하는 상태겠죠. 세력도 지지선 아래로 가격을 빼는 게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에요. 자, 그러면 세력의 의도는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최소한 가격이 다시 지지선 안으로 들어와줘야 알 수 있는 거고,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가 발생을 하던지, 아니면 리퀴디티 보이드 같은 기관의 흔적을 남긴다던지, 아니면 이전 저점에 대한 리테스트 지지가 발생을 하고 올라가는 무빙을 봐야 비로소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입이 방향성을 유추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지 차트에서 한번 경향성을 따져볼게요. 지금 이 구간을 보면 고점을 명확하게 만들고 고점에서 수입이 발생을 하고 가격이 아래에 있는 유동성을 찾아서 흘러내리죠. 그 다음에 아래에서 지지 구간을 또 만들고 수입이 발생하니까 상단에 있는 유동성을 찾으러 가죠. 큰 프레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점에서 수입이 발생하니까 아래로 꺾이고 저점에서 수입이 발생하니까 위로 꺾이죠. 분명히 우리가 세력의 의도를 알기에는 충분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추세 트레이딩을 할 때 지지선 위에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지선 아래로 빠지는 움직임에서 우리가 손절을 했는데 수입 후에 상승이 발생을 하면서 트레이딩적으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내 스탑로스를 털고 상승을 지켜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역추세 매매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우리가 손절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세력이 아니잖아요. 세력이 털겠다고 하면 털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만 일정 핍스를 기준을 두고 여기 아래로는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니까 손절점을 조금 더 길게 여유를 두고 트레이딩을 가져가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수입을 확인을 하고 방향성의 힌트를 얻은 다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수입을 찾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저점을 낮추고 다시 회귀하면서 수입을 확인했어요. 그 다음 가격이 일정 폭 상승한 다음에 추가 하락 없이 고점과 저점이 명확한 레인지를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또다시 작은 유동성 풀을 식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가격이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회귀해서 직전의 고점을 상방으로 이탈합니다. 이러면 직전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입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때 비로소 세력의 의도가 상승이라고 유추하고 매수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차트에서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차트에 여러 번 지지받은 명확한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죠. 가격이 지지선 아래로 빠졌다가 다시 지지선 안으로 회귀하죠. 그 다음 이전 지지선에서 다시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요. 이 구간에서 1차적으로 수입이 확인된 거죠. 그러고 또다시 작은 레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저점 아래로 가격이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박스권 위로 돌파가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 캔들을 지켜보면 고점 너머로 급등이 발생한 게 보이죠. 자, 또 다른 예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 구간에 두 번 지지받은 지지선과 두 번 저항받은 저항선이 있죠. 가격이 지지선 아래로 빠졌다가 회귀를 하고 또다시 작은 레인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레인지 아래로 가격이 빠졌다가 다시 돌파하는 이 구간이 우리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예시들을 별도의 설명 없이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비슷한 예시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얼마 전 차트에서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발생하고 카톡방에서 한번 언지를 드렸었어요. 1차적으로 이 큰 프레임에서 저점을 만들고 저점 아래로 수입이 발생을 했죠. 그 다음 이 구간을 작은 프레임으로 확인해보면 저점을 만들고 수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모멘텀이 발생을 하고 저점을 지켜주는 걸 확인한 다음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가 우리가 보는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해드렸고 이 구간을 돌파함과 동시에 급등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왜 이 구간을 트레이딩 스팟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이 저점의 아래 구간은요. 유동성 풀임과 동시에 다우 이론 관점에서 고점과 저점을 내리는 하락 구조의 형태를 만들어요. 기술적 분석의 관점에서 양방향의 근거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리퀴디티 수입이냐 MSS냐 이거죠. 리얼타임으로 대응을 하기에는 확인을 하고 컨펌을 지어주는 자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자금이 작은 분들에 한해서. 그런데 자금이 큰 분들은 어떻게 트레이딩을 해야 되냐? 자금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예시처럼 저점에서 수입을 확인하고 마켓 스트럭처 시프트를 만들고 이 되돌린 구간에서 한번 담고 돌파를 확인하는 구간에서 또 한번 분할로 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왜냐? 이 구간은 슬리피지에 당할 수 있는 구간이라서 그래요. 진입점 1번이든 2번이든 콘솔리데이션의 중간 아래에다가 손절을 놓고 대응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전 차트에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깔끔하게 유동성 수입이 나타나지 않고 위아래 양방향으로 나타나서 방향 예측이 굉장히 까다로울 때가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면 위아래로 수입이 계속 발생을 하죠. 이럴 때는 비교적 큰 규모, 큰 유동성 구간의 수입이나 수입이 나타나는 방향의 횟수, 가격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복합적인 사고로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예시 구간의 비트코인 급락 상황을 보면 비교적으로 지지 구간보다는 저항 구간에서 더 큰 규모와 더 많은 횟수로 수입이 나타난 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세력의 전반적인 의도가 하락일 확률이 좀 더 높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의 강의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유동성 풀과 유동성 풀을 수입하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세력의 의도를 생각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차트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패턴들을 모양 그 자체로만 찾을 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노력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한 차원 높은 시점에서 차트를 해석하는 눈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설명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